평범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숨긴 채 그저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남자와 결혼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총을 묵묵히 견뎌냈고 내가 쥐어준 용돈을 들고 청년사업가 행세를 하는 남편을 지켜보았다. 바로 오늘 구청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의 훌륭하신 시어머니는 배가 부른 상간녀와 30명의 친척들을 이끌고 내 명의로 된 100억 원대 청담동 저택에 들이닥쳐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러그 위를 더러운 신발로 짓밟은 그들을 보면서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한성 경호실의 긴급 번호를 눌렀을 뿐이다. 이 집이 그토록 마음에 든다면 당신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함께 바닥까지 싹싹 쓸어내 쫓아주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파란색 플라스틱 결제, 서류 처리, 내 왼쪽 어깨로 쿵 떨어졌다. 거친 플라스틱 모서리가 옷감을 긁고 지나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빨리 도장이나 찍어. 시어머니 이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구청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옆쪽 긴 의자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던 사람들이 펜을 멈추고 일제히 이쪽을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검지손가락으로 책상 위 이혼 합의서를 꾹꾹 찔러댔다. 손톱이 얇은 종이를 뚫어버릴 기세였다. 애도 못 낳고 우리 민우 돈이나 펑펑 쓰는 쓸모없는 전업주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시간을 끌어? 우리 민우가 지금 대기업 본부장이야. 친정 하나 없는 고아 주제에 얼른 도장 찍고 당장 꺼져.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로 얻어맞아 욱신거리는 어깨를 문지르지 않았다. 합의서 너머로 맞은편에 앉은 남편 강민우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는 오늘따라 짙은 회색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매고 있었다. 등받이에 기대어 앉은 그는 손등으로 턱을 짜증스럽게 문지르며 나와는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잔말 말고 빨리 찍어. 강민우가 옆에 있던 인주를 내 쪽으로 툭 밀었다. 내 시간은 아주 비싸거든. 오후에 회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획회의가 있어서 말이야. 넌 어차피 고아라 짐도 별로 없을 테니까 내 옷가지나 몇 개 챙겨서 조용히 나가. 이 3년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널 걷어 먹여 살렸다고 칠 테니까. 나는 인주통 안에 담긴 새빨간 인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대기업 본부장. 중요한 기획회의.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사인펜으로 손을 뻗었다. 뚜껑을 열고 서명란의 펜 끝을 가져다 댄 뒤 윤지아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그러고는 옆에 놓인 나무 도장을 집어들어 인주를 듬뿍 묻힌 다음 이름 옆에 꾹 눌러 찍었다. 새빨간 도장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강민우는 곧바로 합의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서명과 도장을 빠르게 확인했고 참을 수 없다는 듯 입꼬리를 실룩이며 웃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확 빼앗아 파란색 서류철 안에 집어넣고는 겉면을 손으로 툭툭 치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찰거머리를 떼어냈네. 민우야, 가자. 엄마가 오늘 너 주려고 푹 고운 사골국 끓여놨어. 그거 먹고 몸보신도 하고 애군도 싹 떨쳐내자꾸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고 곧장 구청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앞장서서 걷는 강민우의 발걸음은 마치 수능시험을 갓 끝낸 수험생처럼 가벼워 보였다. 나는 제자리에 앉아 사인펜 뚜껑을 닫고 연필꽂이에 꽂아 넣었다. 구청 정문을 나서자 한낮의 햇살이 눈을 찌를 듯 쏟아졌다. 길가에는 강민우가 타고 온 검은색 수입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작년 그의 생일 때 내가 일시불로 결제해서 그의 명의로 사준 차였다. 지금 그 차는 후미등을 2번 깜빡이더니 쏜살같이 멀어졌다. 나는 계단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강민우는 매일 낮 11시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비싼 향수를 떡칠하고 출근했다. 그가 입에 달고 사는 그 대기업이라는 곳은
사실 한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박혀 매년 적자만 내는 이름 없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다. 그의 그 본부장이라는 자리 역시 무슨 대단한 기획회의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 지난 2년 동안 그 하청업체의 창고에 분기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던 악성 재고들. 그것들은 전부 내 개인 계좌의 돈으로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일시불로 사들여 메워준 실적 구멍이었다. 그는 그 가짜 매출 보고서를 들고 회사에서 아나무인으로 굴며 자신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사업가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왼쪽으로 쓸어 넘겨 끊임없이 돈이 빠져나가던 그 전용 계좌를 선택한 뒤 가차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다. 이혼 수속을 마친 지 1시간 뒤 나는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돌아왔다. 택시는 언덕 중턱에 자리한 고급 빌라 단지 밖에 멈춰섰다. 나는 육중한 철제 대문을 밀고 들어가 돌길을 따라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100억 원을 호가하는 이 단독주택의 외벽에 얽힌 담쟁이 덩굴은 바로 지난달에 내가 직접 다듬은 것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도어록 화면에 6자리 숫자를 눌렀다. 삑삑삑. 화면이 붉게 번쩍이며 비밀번호 오류를 알렸다. 나는 2초 정도 멈칫했다가 강민우의 생일을 다시 한번 입력했다. 여전히 붉은 빛과 함께 신경질적인 오류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구청에서 나온 지 겨우 1시간도 안 되었는데 그들은 참지 못하고 벌써 자물쇠를 바꿔버린 것이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번호 패드 아래로 손가락을 옮겼다. 그곳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금속 덮개가 있었다. 나는 덮개를 밀어 올리고 숨겨져 있던 마스터 지문 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댔다. 띠리링. 잠금 장치가 풀리며 두꺼운 양계형 현관문이 안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돼지 삼겹살을 굽는 짙은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가 훅 끼쳐 얼굴을 덮쳤다. 그 뒤를 이어 귀청을 찢을 듯한 트로트 가락이 거실 깊은 곳에서부터 쿵쾅거리며 터져나왔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현관의 원목 마루를 밟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원래 넓고 깔끔했던 거실은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뒤집혀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깔린 값비싼 페르시아산 러그 위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3개가 올려져 있었고 고기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있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파, 러그 위, 통유리창 곁에 비집고 앉아 손에 소주잔을 든 채 트로트 박자에 맞춰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전부 강민우 쪽 친척들이었다. 2달 전에 내가 갓사들여온 천연 가죽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 이 여사가 젊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고 배가 이미 약간 불러 있었다. 바로 유진이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는 옆에 앉은 큰어머니를 향해 목청을 높여 소리치고 있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이 강남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좀 보시라고요. 이게 다 우리 민우가 일시불로 짝 긁어서 산 거 아닙니까? 그 알도 못났던 촌년이 드디어 굴러나갔어요. 우리 유진이 배 속에 품은 아이가 바로 우리 강씨 가문의 금쪽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풍수질이 좋은 큰 집은 우리 유진이처럼 복스러운 애나 살 자격이 있는 거죠. 큰어머니는 고기를 싼 상추쌈을 입에 우겨 넣으며 우물우물 맞장구를 쳤다. 아유,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민우가 이제 출세해서 청담동의 집도 다 사고 말이야. 그 근본 없는 고아년이 어디 우리 집에 어울리기나 해. 유진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한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콧소리를 섞어 애교 있게 웃었다.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아 언니도 사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불쌍하긴 개뿔. 그녀는 완전 거머리였어 시어머니가 허벅지를 철썩 내리쳤다. 나는 거실 가장자리 복도 모퉁이에 서서 이 무리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가스버너 옆에 앉아 고기를 뒤집던 당숙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집게가 허공에서 멈췄고 입을 반쯤 벌린 채 나를 보다가 다시 가운데 앉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트로트 소리가 옆 사람들의 허둥대는 손길에 황급히 줄어들었다. 거실을 채우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일순간 싹둑 잘려나간 듯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30개가 넘는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고개를 돌린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1초 전까지 걸려있던 웃음기가 확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단숨에 아일랜드 주방으로 뛰쳐들어가 싱크대 하부장 안에서 비닐봉지를 하나 끄집어냈다. 그녀는 애군을 쫓을 때 쓰는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들고 돌아서서 성큼성큼 내 앞까지 걸어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하얀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내 발등과 주변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지며 차르륵 소리를 냈다. 얘야, 시어머니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분노와 혐오로 일그러진 이목구비가 가관이었다. 이 재수없는 기집애가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와? 비밀번호도 다 바꿨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게 말이 돼? 이혼한 년이 전 남편 집에 기어들어 오다니 너는 도대체 수치심이란 것도 없냐? 그녀는 말을 쏟아내며 다시 소금을 한 움큼 쥐어 집어 던졌다. 당장 안으로 꺼져서 내 쓰레기 같은 옷가지들이나 다 주워나가. 우리 유진이 맑은 공기 마시며 태교해야 하는데 재수없게 어디서 물을 흐려. 오늘은 우리 강씨 집안에 새며느리 들어온 거 축하하는 가족 모임 날인데 내가 여기 떡하니 서서 우리 심기를 긁겠다 이거지? 강민우가 사람들 뒤편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아직 소주가 반쯤 남은 잔을 들고 있었고 알코올 기운에 양볼이 약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곧장 유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 뒤로 보호하듯 숨겼다. 도장 찍고 조용히 나가라고 했지. 강민우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턱끝으로 대문 쪽을 가리켰다. 내가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꾼 거 안 보여? 넌 눈치도 없냐? 내 짐이나 챙겨서 당장 꺼져.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유진은 강민우의 등 뒤에 숨어 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우 오빠, 너무 화내지 마. 우리 아기 놀라잖아. 강민우는 즉시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오빠가 금방 이 미친 여자 쫓아낼게. 주변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비웃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진짜 뻔뻔하네 라며 중얼거렸다. 나는 발밑에 흩뿌려진 새하얀 굵은 소금들을 내려다보았다. 러그의 가장자리는 이미 고기 기름때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누군가에게 밟힌 듯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침실로 짐을 싸러 몸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발을 들어 그 굵은 소금들을 지그시 밟았다. 바스락거리는 파쇄염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앞을 가로막고 선 시어머니를 비켜 지나가 곧장 주방에 있는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향해 걸어갔다. 나의 돌발 행동에 거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하며 모두 조용해진 채 나를 주시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 유리컵을 꺼내고 제빙기 버튼을 눌렀다. 얼음 덩어리들이 유리컵 안으로 쏟아지며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차가운 얼음물을 한 컵 받아들고 고개를 젖혀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폐부에서 끓어오르던 숨결을 차갑게 억눌렀다. 나는 텅 빈 물컵을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리고 나는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검은색 특수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강씨 집안 그 누구 앞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꺼낸 적이 없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고 나는 주소록 맨 꼭대기에 있는 번호로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나 윤지아다. 내 목소리는 정막이 흐르는 주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거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고 강민우는 인상을 쓴 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단정하게 깎인 잔디밭을 응시하며 수화기 너머로 말했다. 청담동 본가에 주거 침입한 쓰레기들 30마리가 들어와 있다. A팀 데리고 와서 싹 치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코앞까지 다가와 손을 뻗으려는 강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5분 주겠다. 나는 전화를 끊고 검은색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과장된 폭소를 터뜨렸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맙서사. 너희들 방금 들었어? 이 기집애 집에서 쫓겨나더니 충격받아서 아예 실성했나 봐. 무슨 팀을 데려와서 싹 치워. 자기가 조폭 영화 찍는 형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강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뻗었던 손을 거두고 양손을 정장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윤지야, 지금 누구 보라고 헛소리 쇼를 하는 거야? 의지할 친정 식구 하나 없는 주제에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 포장이사 센터냐? 그래, 좋아. 딱 5분 주지. 5분 뒤에도 내 발로 안 기어나가면 내가 직접 내 목덜미를 잡고 내동댕이 쳐줄 테니까. 유진은 다시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옆에 놓인 과일 접시에서 포크로 과일을 찍어 입에 쏙 넣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구경거리를 즐기는 조롱이 가득했다. 친척들은 다시 고기를 집어 먹으며 술잔을 부딪혔고 트로트 볼륨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커졌다. 나는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어 주방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전진했다. 강민우는 틈틈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은 점점 짙어졌다. 4분 50초. 밖에서 갑자기 극도로 둔탁하고 묵직한 엔진 굉음이 우르르 몰려왔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엔진 소리와는 달랐다. 육중한 차량들이 돌기를 짓밟고 다가오는 위압적인 소리였다. 통유리창 쪽에 앉아있던 친척 몇 명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 밖을 내다보았다. 저게 다 뭐야? 당숙이 통유리창 밖을 가리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철제 대문 밖에 눈을 찌를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쏟아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어서 무려 10대에 달하는 검은색 랜드로버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빌라 앞을 가로막으며 진입로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차량 문이 거의 동시에 벌컥 열렸다. 묵직한 전술화가 땅을 구르는 소리가 하나로 이어져 울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슈트를 빼입고 통신용 이어폰과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사내 30명이 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사불란했고 단 한 명도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았다. 맨 앞줄에 섰던 두 남자가 철제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원래라면 지문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했을 이 굳건한 문도 그들의 손앞에서는 그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그중 한 명이 슈트 주머니에서 소형 장비를 꺼내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댔다. 탁 하는 가벼운 파열음이 울렸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그대로 활짝 열려버렸다. 30명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돌기를 밟으며 곧장 빌라 현관으로 진격했다. 시끌벅적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트로트 가락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박자를 맞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반쯤 깐 마늘을 손에 쥔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강민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진은 소파 구석에 잔뜩 웅크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현관의 양계형 문이 밖에서부터 거칠게 밀려 열렸다. 맨 앞장선 경호 팀장이 큰 보폭으로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방 안가득 바들바들 떨고 있는 친척 찌끄러기들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긴 테이블을 돌아 곧장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상체를 휙 굽혀 완벽한 90도 폴더 인사를 올렸다. 아가씨,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를 따라 들어온 30명의 검은 양복 경호원들이 거실 가장자리에 일렬로 도열하더니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우렁차게 복창했다.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찌르르 흔들릴 정도의 성량이었다. 아가씨. 큰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상추쌈이 러그 위로 툭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마늘 알맹이들도 테이블 밑으로 굴러갔다. 강민우는 맨 앞에 선 경호 팀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유진은 소파 구석에 잔뜩 웅크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나는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서 몸을 떼고 일어났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기름때가 얼룩진 바닥과 고기 불판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너무 시끄러워. 나는 바닥에 놔둔 빈 소주병들을 눈으로 훑었다. 그리고 집을 너무 더럽혀 놨군. 경호 팀장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등 뒤에 도열한 30명의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린 뒤 손을 아래로 내리긋는 수신호를 보냈다. 청소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새까만 해일처럼 사람들 사이로 밀어닥쳤다. 그들은 어떤 말도 섞지 않았고 이 인간들에게 반응할 시간 따위도 일절 주지 않았다. 2명의 경호원이 아직도 얼빠진 채 앉아있는 당숙 앞으로 다가가더니 각각 양쪽 멱살을 하나씩 틀어쥐고는 마치 병아리를 들어 올리듯 러그에서 쑥 뽑아내어 성큼성큼 문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놔. 아이고 내 허리. 당숙의 돼지 멱다는 비명이 거실의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렸다. 그것이 신호탄이라도 된 것처럼 빌라 전체가 순식간에 철저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친척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도망치려 애썼다. 그러나 전문 격투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 앞에서 그들의 발버둥은 그저 하찮은 몸부림에 불과했다. 큰어머니는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고 신발 한 짝은 현관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사촌 형제 몇 명이 반항을 시도했지만 그 즉시 바닥에 처박힌 채 팔이 뒤로 꺾여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고기 불파는 발에 차여 나뒹굴었고 먹다 남은 상추와 쌈장이 묻은 삼겹살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졌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산발을 한 채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핥히고 꼬집어댔다. 이 강도 새끼들아. 양아치 놈들아.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 본부장이라고.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경호원 2명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발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각각 그녀의 양팔을 하나씩 꽉 움켜쥐고는 그대로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이거 안 놔. 사람 살려. 민호야. 빨리 엄마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허공에서 2발을 버둥거리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2명의 경호원은 마치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옮기듯 그녀를 들쳐매고 현관을 지나 철제 대문을 빠져나가더니 마지막으로 힘껏 내동댕이쳐 빌라 밖 최고급 아스팔트 도로 위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두어 바퀴 뒹굴었다. 입고 있던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쪽지어 올렸던 머리는 완전히 풀어헤쳐져 마치 미친 여자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발 디딜 틈 없던 거실은 3분의 2가 텅 비워졌다. 강민우는 현관 구석 벽까지 뒷걸음질 쳐 몰려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결사적으로 숨긴 채 목에는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와 있었다. 그는 경호 팀장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날카롭게 찢어지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너희들 지금 주거침입죄로 걸린 줄 알아. 내가 바로 이 집주인이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들 다 감방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누르려 했다. 경호 팀장은 걸음을 멈추고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서류 한 장을 쓱 뽑아내더니 손목을 휙 스냅하여 그 서류로 강민우의 얼굴을 찰싹 후려쳤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강민우의 광대뼈를 긁고 지나가며 발밑으로 툭 떨어졌다. 눈깔 똑바로 뜨고 확인한 다음 신고해 경호 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감정의 기복이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음성이었다. 강민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로 시선을 내렸다. 그것은 공식 압인이 찍혀있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였다. 그는 쭈그려 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소유권자 명예란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그곳에는 한성그룹 재단법인이라는 크고 굵은 글씨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민우의 두 눈이 터질 듯이 커졌고 안구에는 핏발이 서며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그는 그 글씨들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손톱이 종이를 찢어발길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한성그룹, 그가 멍한 얼굴로 고개를 쳐들고 1미터쯤 떨어져 있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가 일시불로 다 주고 산 건데 어떻게 한성그룹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샀다고. 나는 고개를 숙여 길 잃고 쫓겨난 개새끼처럼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가 매달 받아오는 카드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청담동 100억짜리 저택을 무슨 수로 사? 강민우,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너무 오래 꿈을 꾸다 보니까 내가 진짜 무슨 재벌가 신흥 귀족이라도 된 줄 알았어? 강민우의 입술이 뻐끔거렸지만 쉰 소리조차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가 악착같이 쌓아 올렸던 허영과 오만함은 이종이 한 장과 문박을 지키고 선 30명의 경호원들 앞에서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린 유진의 양팔을 꿰차고 밖으로 끌어냈다. 강민우는 더 이상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2명의 경호원에게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고 이미 목이 쉬어라 통곡하고 있는 시어머니 곁에 널브러졌다. 철제 대문 밖, 가로등이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강민우는 가로등 기둥 밑에 넋이 나간 채 쓰러져 있었다. 그들 주변으로는 똑같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수십 명의 친척 무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10대의 검은색 랜드로버 차량이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켜자 눈을 찌를 듯한 불빛이 그들 위로 쏟아지며 그들의 비참하고 꼴사나운 몰골을 낱낱이 비춰냈다. 나는 정원의 돌계단 위에 서서 대문 밖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밤바람이 불어오며 시어머니가 아까 바닥에 뿌려댔던 굵은 소금 알갱이들을 쓸고 지나갔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경호 팀장의 조작에 의해 서서히 닫히며 둔탁한 금속 마찰음을 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대문 밖에서 철창을 두드리며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고 저주를 퍼붓는 소리 따위는 철저하게 무시했다. 경호팀장은 2억 걸음 간격을 유지하며 내 뒤를 따랐다. 아가씨, 안방과 손님방에 남은 저들의 개인 짐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가져와서 싹 다 쑤셔 넣어. 저 인간들이 썼던 침대 시트, 러그, 소파 쿠션까지 모조리 다 바깥 분리수거장에 내다버려. 나는 현관의 원목 마루를 밟고 서서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실을 무심한 눈으로 훑었다. 내일 청소 전문 업체 불러서 집안 전체 정밀 소독 한번 돌리고 저 가스버너들은 당장 밟아서 부숴버려. 알겠습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는 내가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 단정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이 특수 스마트폰은 꽤 오랫동안 쓰지 않던 것이라 서재 책상의 대리석 상판 위에 올려놓자마자 화면이 밝게 켜졌다. 화면에는 한성은행 VVIP 전용선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가죽 의자를 빼내어 깊숙이 앉았다. 윤 이사님, 쉬시는데 방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나의 개인 자산관리사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고 철저하게 절제된 직업적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10분 전 강민우 씨가 2명의 여성 파트너를 대동하고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결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사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용 블랙카드를 제시했더군요. 제가 지시한 대로 처리했나요? 내일 시스템상 즉시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께서 현재 프런트 데스크에서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저희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계십니다. 이사님과 당장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이사님이 홧김에 억지를 부리는 거라며 따끔하게 혼을 내주겠다고 하시네요. 호텔 보안 요원을 불러 쫓아낼까요?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책상 위에 놓인 하청업체의 실제 재무제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쫓아낼 필요 없어요. 내 쪽으로 전화 연결하세요. 2초 정도의 짧은 연결음이 울린 직후 스피커를 찢을 듯한 강민우의 악다구니가 터져나왔다. 윤지아, 너 진짜 미쳤어? 도어록 하나 바꾸고 어디서 엑스트라 몇 명 불러다가 조폭 흉내 좀 내게 하면 내가 내 머리 꼭대기에라도 앉은 줄 알았어?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오늘 밤 유진이 데리고
호텔에서 자야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래? 유진이 뱃속에 우리 강씨 집안 핏줄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는 수화기 너머로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배경음으로는 네 기집애가 진짜 미쳐 돌아가네 라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욕설까지 고스란히 들려왔다. 말 안 해? 꿀 먹은 벙어리야? 딱 1분 준다.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 풀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구청 가서 이혼 합의 취소해버릴 테니까. 넌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어. 내 그 알량한 푼돈까지 내가 싹 다 긁어가 줄 테니까 두고 봐. 나는 그의 그 발악을 조용히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 강민우, 너 오늘 구청에서 도장 찍을 때 합의서 내용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지? 수학이 넘어가 멈칫했다. 무슨 개소리야? 재산 분할 항목에 내가 아주 분명하게 적어뒀거든. 남편 측은 일체의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너 거기다 지장도 찍고 내 개인 도장까지 꾹 눌러 찍었잖아. 내 시간이 아주 비싸다며? 정작 내가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싸셨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는 명백히 찔린 기색이었지만 곧바로 다시 목청을 높였다. 그 카드는 원래 내 한도야. 너같이 직장도 없는 전업주부가 나한테 빌붙었으니까 그딴 VIP 카드라도 발급받은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유치한 수작 부려서 나 집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어림도 없으니까.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렸다. 강민우, 이 카드에 지난 3년간 결제 내역이 총 12억 4천만 원이야. 내가 산 명품 시계, 내가 유진이한테 얻어준 오피스텔 전세금, 심지어 내 엄마가 매달 피부과 가서 써마지 시술 받는 비용까지. 전부 다 이 카드에서 긁힌 거라고. 입 닥쳐. 그건 내가 본부장으로서 품위 유지하는 데 쓴 정당한 지출이야. 정당한 지출.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재무제표 위에 내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둔 숫자를 응시했다. 내가 말하는 그 정당한 지출이라는 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아주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밤은 그냥 카드만 정지된 거니까. 길바닥에서 보내는 그 하룻밤을 아주 뼈저리게 즐겨봐. 나는 그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다음 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성그룹 산하의 그 껍데기뿐인 하청업체 사옥은 서초구의 비교적 한산안이면 도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전 11시. 나는 1층 로비 측면에 있는 보안실에 앉아 있었다. 내 곁에는 그룹 법무팀의 박 변호사와 이 하청업체의 실질적 책임자인, 그러니까 수년 동안 내 지시로 장부를 관리해온 대표이사가 서 있었다. CCTV 모니터 화면 속 택시 한 대가 사옥 정문 앞에 멈춰섰다. 강민우가 차 문을 밀고 나오더니 우산도 없이 정장 재킷을 벗어 머리를 가린 채 회전문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어제 구청에서 이혼할 때 입었던 그 짙은 회색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옷자락은 비에 젖고 호텔 로비 소파에서 구겨 잔 탓에 잔뜩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의 새우잠이 꽤나 고달팠던 모양이다. 그는 머리카락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고는 성큼성큼 로비의 보안 게이트로 향했다. 주머니에서 본부장 사원증을 꺼내 단말기에 척 가져다 댔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카드입니다.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강민우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고는 단말기에 사원증을 2번 더 팍팍 내리찍었다. 여전히 빨간 불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발을 들어 게이트 차단막을 쾅 하고 걷어찼다. 로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났다. 야, 경비. 눈깔 안 달렸어. 당장 게이트 열어. 그는 게이트 옆에 서 있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윽박질렀다. 하지만 이 2 사람은 평소 사옥에 있던 일반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바로 어젯밤 청담동 빌라에 나타났던 통신용 이어폰을 낀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었다. 경호원들은 마치 2개의 석상처럼 꼿꼿이 서서 그의 발악을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했다.
수치심과 분노가 극에 달한 강민우는 게이트를 우회하여 그 옆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돌진했다. 데스크 직원은 그의 험악한 꼴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움츠렸다. 너희들 보안 시스템 관리를 이따위로 해. 내가 기획팀 본부장이야. 내 중요한 회의에 늦어서 차질 생기면 너희들 중 누가 책임질 건데. 당장 관리소장 내려오라고 해. 그는 양손으로 안내 데스크의 대리석 상판을 쾅쾅 내리치며 침을 튀겼다. 나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시죠, 박 변호사님. 회사를 이토록 끔찍이 사랑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만나 뵈러 가야겠네요. 보안실 문을 열고 나와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로비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로비 안을 오가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강민우의 고성방가의 발걸음을 멈추고 보안 게이트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여전히 안내 데스크 직원을 향해 악을 쓰고 있었다. 관리소장 부를 필요 없어. 나는 그에게서 딱 3걸음 떨어진 거리에 멈춰 섰다. 강민우는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휙 돌렸다. 나를 발견한 순간 그의 눈빛에 일렁이던 분노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변했고 이내 기가 차다는 듯 극도로 황당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늘 나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입고 다니던 그 칙칙한 무채색 카디건을 입지 않았다. 칼같이 재단된 최고급 블랙 맞춤 슈트를 차려입고 머리는 하나로 깔끔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윤지야, 그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렸다. 너 내 뒤를 밟았어? 이 미친 여자가 내 회사까지 기어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어젯밤에 엑스트라 몇 명 불러다 연기시킨 게 안 먹히니까 오늘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겠다 이거지? 경비 다 어디 갔어? 남의 회사 무단 침입한 이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 그는 2명의 검은 양복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지시했지만 경호원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도리어 나를 향해 깍듯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강민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내가 손을 들어 올리자 박 변호사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들고 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강민우, 나는 감정이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서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넌 늘 내가 무슨 천재적인 사업가라도 되는 양착각하며 내 실력으로 그 본부장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믿고 있었지?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알려줄게. 박 변호사가 콧대 위에 무태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뚜렷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단호했다. 강민우 씨, 저는 한성그룹 법무팀 수석 변호사 박동훈입니다. 한성그룹 산하 계열사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공식적으로 해고 통보를 내림과 동시에 형사 고발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강민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반걸음 뒷걸음질 치다 안내 데스크의 등을 부딪혔다. 무슨 개소리야? 해고라니. 한성그룹 법무팀은 또 뭐고? 난 정식 근로 계약서까지 쓰고 들어온 사람이야. 네, 물론 계약서는 있죠. 박 변호사가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하지만 지난 2년 7개월 동안 귀하는 기획팀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수차례 허위 매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귀하가 매 분기 보고했던 그 잘난 악성 재고 처리 실적이라는 것들은 사실 전부 외부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결제한 가짜 장부였습니다. 강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모함을 해. 그건 내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서 물어온 거래처들이란 말이야. 그래,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박 변호사의 손에서 출력된 이체 내역서 몇 장을 넘겨받아 그의 가슴팍에 그대로 쫙 뿌려버렸다. 종이들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흩어졌다. 거기 적힌 송금 계좌나 똑똑히 봐. 그 모든 물품 대금들 전부 내가 내 개인 계좌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들로 입금한 다음 다시 이 회사 계좌로 싸준 거니까. 회사 창고에 처박혀 있던 그 쓰레기 같은 재고품들 진작에 내 손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다 갖다 버렸어. 로비 안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구경하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강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넌 그냥 고아잖아. 그건 핵심이 아니죠. 박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다. 중요한 건 귀하가 이 가짜 실적들을 방패 삼아 사업 확장이라는 명목하에 막대한 회사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귀하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 4곳과 최고급 파인다이닝 3곳에서 긁은 결제 내역은 전부 법인카드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진이라는 여성에게 얻어준 오피스텔 전세금까지 허위로 직원 숙소 명목으로 둔갑시켜 회사 자금을 빼돌렸더군요. 강민우의 낯빛에서 혈색이라곤 핏방울 하나 남지 않고 싹 가셨다. 그는 마치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총 피해액 30억 원. 박 변호사가 서류철을 탁 덮었다. 귀하의 장기간에 걸친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본사는 이미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3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오늘 오후 귀하의 손에 배달될 것입니다. 30억. 그 숫자는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강민우의 척추뼈를 단숨에 박살 내버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안에 데스크 가장자리를 타고 주르륵 미끄러지며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아야. 그가 돌연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극도의 공포와 구차한 애원이 가득했고 호칭마저 바뀌어 있었다.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내가 유진이랑 바람 피워서 화난 거지?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다시 합치면 되잖아. 응?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해명 좀 해줘. 그 돈 내가 자발적으로 나 도와주려고 쓴 거라고. 내가 횡령한 거 아니라고 말 좀 해줘. 제발. 그는 네 발로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 했다. 옆에 섰던 2명의 경호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양쪽에서 그의 어깨를 거칠게 틀어쥐고 대리석 바닥에 쾅 하고 내리눌렀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도 그는 끊임없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지아야.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린 부부잖아. 나는 오만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제 구청에서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이 3년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날 걷어 먹여 살렸다고. 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그의 꼴을 가만히 감상했다. 강민우. 내 돈으로 처먹고 마시고 재벌 행세까지 떵떵거리며 해놓고선 상간녀를 내 집에까지 끌어들여? 좋아. 이제 내가 나한테 빚진 그 30억, 단 1원도 빠짐없이 토해내. 바로 그때 사옥 정문 밖에서 귀를 찢을 듯한 소란이 벌어졌다. 민우야. 우리 민우 어디 있어? 시어머니 이 여사가 머리를 산발한 채 회전문을 밀치고 미친 듯이 뛰쳐 들어왔다. 그녀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발에는 호텔 일회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그 양은 바닥마저 빗물에 불어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어젯밤 빌라에서 쫓겨났던 큰어머니, 당숙 등 너댓 명의 친척 찌끄러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들의 안색은 하나같이 살기가 등등하여 마치 극도로 굶주리고 독이 오른 들깨 때 같았다. 엄마, 강민우는 구명줄이라도 발견한 듯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얘네가 나 고소한대. 시어머니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뿔난 암소처럼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 윤지야. 이 천하에 찢어 죽일 독사 같은 년. 내가 감히 우리 민우 회사까지 쫓아와서 분탕질을 쳐.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내 오늘 기필코 내 주둥아리를 찢어놓고야 말 테다. 그녀는 손톱을 세우고 내 얼굴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경호원이 나서기도 전에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아오던 당숙이 돌연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더니 뒤로 확 잡아 끌었다. 중심을 잃은 시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나자빠질 뻔했다. 아이고, 지금 왜 사람을 끌어당겨? 그녀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당숙을 노려보았다. 당숙은 그녀의 폐악질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바닥에 짓눌려 있는 강민우를 향해 두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분노가 극에 달해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민우, 너 방금 뭐라고 씨부렸어? 누가 널 고소해? 강민우는 경호원들에게 짓눌린 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입만 벌벌 떨 뿐 제대로 된 말을 내뱉지 못했다.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정확하게 쐐기를 박았다. 강민우 씨는 30억 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본사에 의해 정식 고소당했습니다. 30억, 큰어머니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얼굴의 살점들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내가 분명히 민우가 대기업 본부장에다 곧 부사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했잖아. 민우 편으로 회사 내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연말에 30% 수익금 떨어질 거라고 내 입으로 털었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죽어버렸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다 저 독사 같은 년이 수작을 부려서. 수작은 개뿔이. 당숙의 눈이 시뻘겋게 뒤집혔다. 그는 야차처럼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다. 내가 우리 아들내미 아파트 전세금 보태주려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 5억 원을 내년한테 다 갖다 바쳤어. 회사 내부자 주식 청약이라고 속여놓고 내 돈 어쨌어. 내 아들내미가 처먹은 30억 구멍 메우는데 내 피 같은 돈 다 털어넣었지. 당장 내 돈 내놔. 아이고. 놔. 내 머리통 빠진다. 시어머니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당숙의 손을 할퀴었다. 큰어머니마저 짐승처럼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앞뒤로 흔들어댔다. 이 사기꾼년. 너희 모자는 천하의 몹쓸 사기꾼들이야. 뭐. 청담동 100억 저택. 대기업 본부장. 당장 내 돈 뱉어내. 내 돈 3억 내놓으라고. 다른 친척들도 일제히 좀비 떼처럼 달려들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누군가는 그녀의 옷주머니를 뒤져대기 시작했다. 평소 집안에서 상전 노릇을 하며 떠받들어지던 이 여사는 지금 굶주린 늑대 무리에 던져진 썩은 고깃덩어리처럼 친척들에게 무자비하게 물어뜯기고 있었다. 사람 살려. 그만 때려. 민우야. 엄마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바닥에 나뒹군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다. 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마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강민우는 제 어미가 친척들에게 짓밟히고 두들겨 맞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기어 일어나려 발악했지만 경호원들의 억센 힘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는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토해낼 뿐이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그 개싸움을 뜯어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박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다. 회사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저열한 채무관계 쇼는 경찰서 가서 마저 찍으라고 하죠. 박 변호사에게 지시를 내린 뒤 바닥에 기어다니는 강민우를 벌레 보듯 마지막으로 훑어보고는 몸을 돌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단말마 같은 비명과 친척들의 악에 바친 저주가 바깥의 수산한 빗소리와 엉켜 이삼류 막장 드라마의 완벽한 피날레 배경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흘 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한성그룹 본사 사옥. 강남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이 50층짜리 전면 유리 빌딩은 며칠째 이어지는 장맛비 속에서도 오만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오후 3시 나는 꼭대기층 대표이사 집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호팀장이 조금 전 올려놓고 간 문서였다. 바로 어젯밤 임신부 행세를 하며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굴던 상간녀 유진은 강민우가 청담동 저택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것도 모자라 30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안고 심지어 친척들마저 비투의 혈안이 되어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녀의 그 천박한 본성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강민우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틈을 타 그가 끝까지 품에 끼고 돌던 소형 금고를 뜯어버렸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숨처럼 챙겨둔 금부치 몇 개와 명품 시계 2점이 들어있었다. 유진은 그 금품을 깡그리 쓸어 담았고 심지어 그날 밤 불법 산부인과를 찾아가 그토록 떠받들어지던 강씨 집안의 금쪽 같은 핏줄마저 흔적 없이 지워버린 뒤 완전히 잠적해버렸다.
텅 빈 금고를 확인한 강민우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며 모텔 카운터를 박살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강제 퇴실 조치를 당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 모자는 마침내 구걸하다시피 인맥을 동원해 내가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신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실 대단한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빌라 거실에서 경호 팀장이 이미 천장이 울리도록 내 정체를 복창했으니까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다. 아가씨, 경호 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층 정문 앞에 그 두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안 요원들이 출입 통제선 밖에서 막고 있습니다. 알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슈트 재킷의 밑단을 매무새 좋게 당겨내렸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밖에는 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강민우와 시어머니 이 여사의 꼴이 한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사옥 정문 밖 화강암 바닥에 뻣뻣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의 옷은 흠뻑 젖어 살갗에 쩍쩍 달라붙어 있었다. 숍에서 공들여 말아 올렸던 시어머니의 머리칼은 더러운 물미역처럼 뒤엉켜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다. 강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빗속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양어깨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검은색 장우산을 든 10명의 경호원들이 로비 문 밖에 거대한 인간 방패막을 치고 서서 사옥을 오가는 직원들의 시선으로부터 그 쓰레기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었다. 자동문이 스르륵 양옆으로 열렸다. 매서운 바람과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경호팀장이 즉시 앞으로 나서 내 머리 위로 거대한 검은 우산을 펼쳐들었다.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서 2미터 떨어진 거리에 걸음을 멈췄다. 구두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빗줄기 사이로 내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두 눈이 터질 듯이 부릅떠졌다. 마치 지옥불 속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네 발로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의 단단한 구두코에 가로막혀 출입 통제선을 넘지 못했다. 며느리. 지아야. 우리 착한 지아야. 시어머니는 물웅덩이가 고인 바닥에 미친 듯이 머리를 찧어댔다. 흙탕물이 튀어올라 그녀의 낯짝을 진흙 범벅으로 만들었다. 애미가 죽일 년이다. 애미가 눈깔이 피었지. 이 미친년이 돈독이 올라서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두 팔을 휘둘러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짝, 짝, 빗소리를 뚫고 살이 파열되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몇 대 맞지도 않아 그녀의 양볼은 흉측하게 부어올랐다. 이것 봐라. 애미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잖니. 우리 민우 한 번만 살려다오. 유진이 그 샹년이 도망갔어. 우리 남은 전 재산까지 다 털어서 야반도주 했다고. 우리 민우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잠깐 미쳤던 거야. 너희들 같이 산 세월이 3년인데 민우 마음속엔 너밖에 없어. 제발 소송 좀 취하해다오. 30억이라니 우리는 그런 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시어머니는 오열하다 못해 전신을 경련하며 옆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는 강민우의 멱살을 쥐어 흔들었다. 민우야, 너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내 마누라한테 당장 싹싹 빌어. 발바닥이라도 핥으란 말이야. 강민우가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한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함으로 번뜩이던 그 두 눈에는 이제 생기 잃은 잿빛 공포와 처참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바들바들 떨더니 차라리 혀를 깨무는 게 나을 정도로 비굴하고 형편없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지아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소송만 취하해주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내 발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닐게. 나는 검은 우산에 짙은 그늘 아래 서서 진흙탕 속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이 모자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3년 전 핏빛으로 물든 재벌가의 권력투쟁에 신물이 나 신분을 위장한 채 이 인간들과 한 지붕 아래 기어들어갔다. 평범한 가정집에서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온기와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시어머니의 멸시와 폐악질을 묵묵히 참아냈고
강민우의 한심한 무능함을 모른 척 덮어주었으며 내 돈을 쏟아부어 그의 알량한 자존심까지 세워주었다. 그 모든 인내의 대가로 내가 돌려받은 건 구청 복도에서 내 어깨를 후려쳤던 그 파란색 플라스틱 이혼 서류 처리였다. 개처럼 기어다니겠다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그들의 고막에 비수처럼 꽂히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들의 절망에 찬 표정 따위는 더 이상 감상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시선을 거두어 광장 밖도로에 대기 중인 검은색 마이바흐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팀장 해나는 비 오는 날의 날씨를 을조리듯 지극히 평온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네, 아가씨. 경찰에 신고해. 본사 정문 앞에서 잡상인들이 행패를 부리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 나는 시선을 완전히 거두고 바닥에 엎드린 그 벌레 같은 인간들을 단 한 번도 다시 내려다보지 않았다. 경찰 불러서 한성그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이 노숙자 쓰레기들 싹 다 치워버려. 경호 팀장이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빗물이 고인 바닥을 밟으며 도로변의 마이바흐로 향했다.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고 나는 허리를 숙여 차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육중한 차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찰나, 시어머니의 내장을 토해내는 듯한 끔찍한 비명소리는 두꺼운 방음 유리창 밖으로 영원히 차단되었다. 마이바흐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비오는 서울의 꽉 막힌 도로 위로 스며들었다. 나는 푹신한 천연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한성그룹 본사 빌딩을 가만히 응시했다. 빗줄기를 찢으며 번쩍이는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 제복 입은 경찰들이 한때 대기업 본부장이라 꺼들먹거리던 남자와 아나무인의 강남 사모님을 경찰차 뒷좌석으로 짐짝처럼 거칠게 쑤셔 넣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내 왼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네 번째 손가락. 싸구려 결혼 반지를 하도 오래 끼고 있어 하얗게 남은 그 얕은 자국이 어둑한 차 안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피부의 재생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며칠만 지나면 이 알량한 흔적조차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좁은 주방에서 숨죽여 김치를 썰어대던 그 멍청하고 초라했던 윤지아의 그림자가 이제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